조선 중기 한양 군기시 이곳에서 장교로 근무하는 이도윤은 29의 나이에 이미 청렴하고 고든 성품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체격은 무인다웠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다. 검은 관복을 입은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의 아내였다. 채연 24살의 그녀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 하얀 피부에 큰 눈동자 그리고 고운 목소리까지 연분홍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은 모습은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다. 도윤과 채연의 사랑은 고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깊었다. 도윤이 관청에서 돌아오면 채연이 문 앞에 나와 맞이했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흐뭇해했다. 저런 부부가 진짜 금슬이지. 도윤 나리는 복이 많으신 분이야. 하지만 이런 행복을 시샘하는 시선이 있었다. 바로 도윤의 어릴 적 벗 박시연이었다. 박시연은 거상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30살의 그는 뚱뚱한 체격에 항상 비단 옷을 입고 다녔다. 금으로 장식된 갓을 쓰고 비싼 옥 장신구를 차고 다니는 모습에서 부의 과시욕이 드러났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갖지 못한 것이 있었다. 진실한 사랑이었다.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었지만 채연 같은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은 살 수 없었다. 어느 가을 저녁 도윤이 시연을 자택으로 초대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법과의 술자리였다. 채연이 정성껏 준비한 안주와 함께 술이 오갔다. 자네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시연이 채연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채연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 했지만 시연의 시선이 끈적하게 따라왔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시연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눈빛이 흐려졌다. 도윤아. 시연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벗이니까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도윤이 궁금해하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대의 아내 채연 말이야.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다. 채연이 몸을 굳히며 뒤로 물러섰다. 단 하룻밤만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황진이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쾅! 도윤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이 깨졌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온화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벗이라고 믿었더니 짐승 같은 말을 하다니. 도윤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주먹이 불끈 쥐어져 있었다. 채연이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다. 술김에 망언일 뿐이야. 시연이 화들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다. 순간의 욕망이 불러온 실수를 깨달은 것이다. 벗이여 미안하다. 이 우정을 끊지 말아다오. 시연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다.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 보였다. 도윤이 주먹을 떨며 시연을 내려다봤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이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정을 끊기에는 아까웠다. 정말 술김의 말이었나? 그렇다.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채연이 도윤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용서해 주세요. 벗을 잃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결국 분노를 사기며 시연을 일으켜 세웠다. 다시는 이런 말하지 마라. 고맙다 벗이여. 절대 잊지 않겠다. 시연이 감격해하며 절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모욕감과 질투,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채연을 손에 넣겠다는 뒤틀린 욕망이. 그날 밤 시연이 돌아간 후 도윤과 채연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모욕을 당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다. 이 밤의 치욕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시연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부부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박시연의 마음속에는 독이 자라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모욕감이 끌어올랐다.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봤다. 살찐 볼과 작은 눈, 어딜 봐도 도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못생긴 모습이었다. 모욕을 당한 건 나다. 시연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위에 있던 찻잔이 떨어져 깨졌다. 채연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오만한 도윤과 함께 시연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단순한 욕정이 이제는 복수심으로 변한 것이다. 며칠 후 시연은 은밀한 만남을 주선했다. 상대는 도윤을 시기해온 동료 장교 윤지연이었다. 윤지연은 32의 나이에도 도윤보다 낮은 직급에 머물러 있어서 늘 불만이 가득했다. 키는 작고 마른 체형에 항상 음흉한 미소를 짓고 다녔다. 그의 관복은 겉보기에는 단정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곳곳이 헤어져 있었다. 시연 형님, 웬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윤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거상 집안 아들 앞에서는 아무래도 기가 죽었다. 자네도 이도윤 때문에 속이 상할 텐데. 시연이 술잔을 건네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그자 때문에 자네 승진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윤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확히 아픈 곳을 찔렀다. 그놈이 청렴한 척하면서 윗사람들 환심만 사니. 그렇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 시연이 윤지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동조했다. 만약 이도윤이 사라진다면? 사라진다니요? 윤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니다. 잘못 말했다. 다만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시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윤지연도 그 의중을 알아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인물이 이들의 모임에 합류했다. 관청의 탐관오리로 유명한 최중서였다. 최중서는 40이 넘은 나이에 배가 불룩 나온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이었다. 비싼 비단옷을 입고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속물스러워 보였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최중서가 기름진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도윤 때문에 제 사업도 여러 번 제동이 걸렸거든요. 실제로 도윤은 군기시에서 무기 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최중서의 부정한 이익을 막고 있었다. 그럼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죠. 최중서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영모 혐의는 어떨까요? 윤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영모? 네. 군기시의 무기를 빼돌려서 영모를 꾀했다고 하면 그거다. 시연이 무릎을 쳤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중서가 신중하게 물었다. 증거는 만들면 되죠. 윤지연이 음흉하게 웃었다. 군기시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게 저니까요. 그렇게 세 사람의 음모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시연은 돈을, 윤지연은 내부 정보를, 최중서는 관청 인맥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도윤은 청렴한 명성이 높아서 그게 오히려 약점이야. 시연이 냉소하며 말했다. 너무 깨끗하면 조그만 오점도 크게 보이는 법이거든. 한편 이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도윤은 평소처럼 성실하게 군기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무기 점검을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부하들을 지도하는 일상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채연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고 시연의 그날 밤 일은 이미 잊힌 듯했다. 하지만 시연은 잊지 않고 있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밤마다 채연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도윤에 대한 증오가 더욱 커져갔다. 기다려라, 이도윤. 곧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주겠다. 시연이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복수의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명은 칼보다 예리하고 독보다 잔혹하다.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어느 쌀쌀한 겨울날이었다. 윤지연이 군기시 창고에서 몰래 무기 몇 점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것을 시연의 창고에 숨겨두었다. 동시에 최중선은 관청 내부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도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더군. 군기시 무기 관리가 허술해졌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하나둘 퍼져나가면서 도윤을 향한 의심의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도윤이 평소처럼 군기시에 출근하려는데 관군들이 그의 집을 포위했다. 이도윤을 체포한다. 포졸 우두머리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당황하며 물었다. 채연도 급히 나와서 남편을 붙잡았다. 군기시의 병기를 빼돌려 역모를 꾀했다는 고발이 접수되었다. 역모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도윤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도 있다. 내 집을 수색하겠다.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윤지연에게서 받은 정보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과연 마루 밑에서 군기시 무기가 발견되었다. 윤지연이 미리 심어둔 것이었다. 이건 제가 숨긴 게 아닙니다. 도윤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증거가 뻔히 있는데 무슨 소리냐? 채연이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서방님은 억울하세요. 절대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결박당한 채 관아로 끌려갔다.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도윤의 모습은 초라했다. 이도윤, 내가 군기시 무기를 빼돌린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럼 내 집에서 발견된 무기는 뭐냐?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심어둔 것입니다. 증거도 있는데 끝까지 부인하려 하느냐? 판관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사실 판관도 최중서의 뇌물을 받고 있었다. 그때 윤지연이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이도윤과 함께 군기시에서 일하는 윤지연입니다. 무엇을 증언하겠느냐? 이도윤이 평소에 현 조정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지만 윤지연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거짓말입니다. 윤지연, 당신이 왜 이런 거짓말을? 조용히 해라. 판관이 도윤의 말을 막았다. 재판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도윤은 역모죄로 흑산도 유배를 선고받았다.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도윤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형이 확정되고 도윤이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 날 채연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서방님, 이 억울함이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부디 살아서 돌아오세요. 채연아, 미안하다. 당신만 혼자 두고.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게요. 도윤이 채연을 꽉 끌어안았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별이었다. 절대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나만 믿고 기다려줘. 당연하죠. 저는 서방님의 여자예요.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왔다.
도윤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채연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시연이 음흉하게 웃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군. 다음은 시연의 시선이 홀로 남은 채연에게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보호자가 없는 약한 여인이 되었다. 곧 내가 내게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주겠다. 한편 흑산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도윤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자신을 이런 처지로 몰고 간 것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가겠다. 도윤의 외침이 바다바람에 흩어져 갔다. 억울한 유배가 시작된 것이다. 흑산도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 돌풍과 거센 바람이 연중 불어댔고 척박한 땅에서는 제대로 된 농작물도 자라지 않았다. 유배객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벅찬 곳이었다. 도윤에게 주어진 거처는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벽은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첫날 밤 도윤은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죽어가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다. 아내 채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도윤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장한익이라는 이름의 늙은 장군이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새로운 유백의 기록은 장한익이 도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무슨 죄로 왔나? 영모죄. 하지만 억울한 누명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이곳에 온 자 중에 진짜 죄인이 몇이나 되겠나? 장한익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영모죄로 왔지만 사실은 왕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했을 뿐이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장한익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연륜이 새겨져 있었다. 절망하지 마라. 여기서도 살 길은 있다. 장한익이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날부터 장한익은 도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우선 생존법부터였다. 어떻게 추위를 막고 어떻게 음식을 구하고 어떻게 다른 유배객들과 지내야 하는지. 여기서는 자존심 따위 버려라.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장한익이 가르친 것은 생존법만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그는 도윤을 해변으로 데리고 나가 병법을 가르쳤다. 진정한 장군은 힘만 센 자가 아니다. 머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몰락한 몸입니다. 몰락?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장한익이 모래 위에 지도를 그리며 설명했다. 적을 이기려면 적보다 더 치밀해야 한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도윤은 장한익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복수에 대한 열망이 학습 의욕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원수를 갚으려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차가운 이성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 안의 분노를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라.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도윤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때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눈빛이 예리해졌다. 몸도 단단해졌고 마음도 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장한익이 갑자기 쓰러졌다. 오랜 유배 생활과 나이로 인해 몸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다. 스승님, 도윤이 급히 장한익을 부축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장한익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게 줄 것이 있다. 장한익이 품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뭡니까? 성산 동굴의 위치다. 거기에 내가 젊었을 때 숨겨둔 것들이 있다. 무엇을 숨겨두셨습니까? 은계와 무기들이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 기회는 내게 주겠다. 장한익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명심해라. 복수는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한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면 안 된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로운 자라면 그 힘을 바르게 써야 한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스승님. 장한익이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 안심이다. 그리고 그날 밤 장한익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윤의 곁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도윤이 스승의 시신을 묻어준 후 성산 동굴을 찾아갔다. 험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니 정말로 동굴이 있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장한익이 말한 보물들을 발견했다. 은계가 가득 든 항아리와 명검들, 그리고 갑옷까지. 젊은 시절 장한익이 모아둔 것들이었다. 이제 복수할 힘이 생겼군. 도윤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다. 더 이상 무력한 유배객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준비를 마친 전사였다. 그날 밤 도윤은 스승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스승님, 반드시 정의로운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를 스쳤다. 마치 장한익이 격려하는 것 같았다. 이제 도윤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곧 그 불길이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흑산도에서 3년째 되는 여름, 거대한 태풍이 섬을 덮쳤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와 함께 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유배객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 도윤만은 달랐다. 이때다 싶었던 도윤은 스승에게서 받은 보물들을 챙겨 해안가로 향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눌러 쓴 그의 모습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날카로워진 눈빛과 단단해진 몸,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 같은 의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제 묵현으로 살아가자. 도윤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묵현, 검은 현인이라는 뜻이었다. 거센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순간 묵현이 바다로 몸을 던졌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다. 파도에 휩쓸리며 의식을 잃었던 묵현이 깨어난 곳은 본토의 한 해안가였다. 어부 하나가 그를 발견해 구해준 것이었다.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어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먼 곳에서 왔소. 고맙소. 묵현이 간단히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었다. 며칠 후 묵현은 성산 동굴에서 가져온 은계 일부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개성의 한 주막이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귀를 기울이자 여러 소식들이 들려왔다. 박시연 대감 요즘 세도가 대단하다더군. 당연하지. 이도윤이 사라진 후로 군기시일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묵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자신이 사라진 틈을 타서 박시연이 득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도윤 아내는 어떻게 됐대? 그야 박시연 대감 곁에 있지. 묵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채연이 박시연과 함께 있다니.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주막을 나온 묵현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는데 몸에서 무인의 기질이 풍겼다. 혹시 이도윤을 찾고 계신 분입니까? 사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묵현이 경계하며 손을 칼자루에 올렸다. 누구시오? 강무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포졸이었는데. 강무석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도윤 나리의 사건 때문에 좌천당했습니다. 무슨 뜻이오? 저는 그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조사를 요청했다가 윗사람들 미움을 사서 강무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도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 정의감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망친 것이었다. 지금은 떠돌이 무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도윤 나리와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까? 묵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묵현이라고 하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소. 이도윤과 관련이 있소. 그럼 강무석의 눈이 반짝였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함께 진실을 밝혀보시지 않겠습니까? 묵현이 강무석을 찬찬히 살펴봤다. 진실한 눈빛과 고든 자세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좋소. 하지만 위험한 일이 될 것이오. 각오하고 있습니다. 강무석이 무릎을 꿇으며 절했다. 장군님, 제 목숨은 이제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장군이라니. 나는 그저 복수를 꿈꾸는 한 사나이일 뿐이요.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진정한 장군의 기질이 느껴집니다. 그날부터 묵현과 강무석은 함께 행동했다. 우선 박시연 일당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며칠간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박시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윤지영과 최중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정축제를 하고 있었다. 이놈들 정말 썩었군. 강무석이 이를 갈며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오. 감정만으로는 복수할 수 없소. 묵현이 차분하게 말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무너뜨리는 것이요. 묵현의 눈에 차가운 빛이 흘렀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맞는 벌을 받게 할 것이요. 그날 밤 묵현은 혼자서 한양의 자신의 옛집을 찾아갔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채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반드시 너를 구해내겠다. 묵현이 어둠 속에서 맹세했다. 복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악인들의 번영은 정의의 분노를 더욱 타오르게 한다. 한양으로 잠입한 묵현이 본 광경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자신을 모함한 자들이 모두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박시연은 이제 군기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도윤이 사라진 빈자리를 완전히 차지한 것이었다. 그의 저택은 이전보다 2배나 커졌고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했다. 이제 이 한양에서 나를 무시할 자는 없다. 박시연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웃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값비싼 보석 반지들이 번쩍였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무엇보다 묵현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채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시연의 저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 없는 눈동자, 그리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저 여자, 정말 박시연과 함께 사는 건가? 강무석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다. 저건 감금이야. 묵현이 이를 갈며 대답했다. 채연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자의로 그곳에 있는 게 아님이 분명했다. 실제로 채연은 남편이 유배를 간 후 생계가 막막해지자 박시연이 접근해 왔던 것이다. 채연 아가씨, 이렇게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하시오? 박시연이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채연이 거절했지만 박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 혼자 살기에는 세상이 험하지 않소? 내가 보호해드리겠소. 정중히 사양합니다. 채연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시연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럼 이 집 임대료는 어떻게 낼 거요? 그리고 먹고 살 돈은? 박시연이 뒤에서 조종해서 채연의 경제적 기반을 모두 차단해버린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집주인도 갑자기 임대료를 올렸다. 결국 채연은 어쩔 수 없이 박시연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다. 이제 내가 내 것이다. 박시연이 채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물론 채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윤지연은 군기시 주관이 되어 군권을 쥐고 있었다. 도윤이 정리해 놓았던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뇌물과 특혜로 자신의 배를 불렸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군. 윤지연이 자신의 관사에서 만족스럽게 웃었다. 예전에는 초라했던 그의 복장이 이제는 화려한 비단옷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온갖 압박을 가하며 뇌물을 거둬들였다. 군기시 물건을 납품하려면 나에게 인사를 해야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글쎄, 성의껏 해보시지. 이런 식으로 윤지연은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최중선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관청의 각종 허가와 면허를 돈으로 사고 파는 장사를 했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지. 최중서가 기름진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배는 더욱 불러졌고 온몸에 금은 보화를 걸치고 다녔다. 백성들이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돈을 내지 않으면 묵살시켰다. 공짜로 일해줄 줄 알았나? 하지만 이건 관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은 없다. 모든 게 다 돈이야. 이런 식으로 최중선은 백성들을 우롱하며 부정축제를 계속했다.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잔치를 벌였다. 도윤이 사라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다 이도윤 덕분이지. 박시연이 술잔을 들며 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그놈이 사라져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니까. 윤지연도 맞장구 쳤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자고. 최중서가 제안하자 세 사람이 술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바로 그 순간 묵현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두 잘 나가는군. 이제 하나씩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묵현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무석도 옆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다. 저런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무고한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다니. 진정하시오. 감정에 휩쓸리면 복수에 실패합니다. 묵현이 강무석을 진정시켰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복수가 가능하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는 것이오. 묵현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윤지연부터 시작하지요. 묵현의 첫 번째 표적은 윤지연이었다. 군기실을 장악하고 있던 그는 가장 많은 증거를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지연의 치명적 약점을 찾았소. 강무석이 며칠간의 정찰 결과를 보고했다. 무엇이오? 그자가 군기시 무기를 몰래 빼돌려서 왜구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묵현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증거는 있소? 네, 거래 장부와 서신들을 확보했습니다. 강무석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윤지연이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몰래 빼낸 것이었다. 좋소.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군. 묵현이 장부를 꼼꼼히 살펴봤다. 윤지연의 부정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직접 관청에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오. 묵현이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달콤해야 했다.
며칠 후 윤지연이 평소처럼 군기시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조정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지연을 조사한다. 조사관 우두머리가 호령했다. 무슨 일입니까? 윤지연이 당황하며 물었다. 내가 군기시 무기를 빼돌려 외구에게 판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윤지연이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다. 증거가 있다. 내 집을 수색하겠다. 조사관들이 윤지연의 관사로 몰려갔다. 그들은 이미 묵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 과연 마루 밑에서 거래 장부들이 발견되었다. 윤지연이 숨겨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이건 누가 여기에. 윤지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해라. 조사관들이 윤지연을 체포했다.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군기시 관원들이 수군거렸다. 역시 뭔가 수상했어. 돈을 너무 밝히더라.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군. 윤지연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구경했고 그의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외구에게 무기를 팔다니. 매국노 같은 놈. 죽여야 마땅하다. 판관이 증거들을 살펴본 후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윤지연, 내 죄는 매우 무겁다. 국가 기밀인 무기를 적국에 판 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 판관님, 저는 억울합니다. 윤지연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가 명백하다. 유배 15년을 선고한다.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해요. 윤지연이 끌려나가면서 절규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군중 속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묵현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벗을 시기에 역적으로 모더니 내가 진짜 역적이구나. 백성 중 하나가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윤지연이 끌려간 후 군기시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다. 그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야 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다. 이제 군기시가 깨끗해지겠군. 강무석이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첫 번째 복수 완료. 묵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둘이 더 남았소. 그날 밤 박시연과 최중서가 급히 만났다. 윤지연의 몰락을 보고 불안해진 것이다. 이게 우연일까? 박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 좀 이상하긴 해. 최중서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리가.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하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윤지연의 몰락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완벽했기 때문이다. 한편 묵현은 두 번째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표적은 최중서였다. 최중서의 약점을 조사했소? 네, 그자는 뇌물을 받고 각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관직 임명장까지 팔고 있어요. 강무석의 보고에 묵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번에는 더 화려하게 복수해보지요. 묵현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두 번째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중서의 몰락은 윤지연보다 더욱 극적으로 연출되었다. 묵현은 그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치명타를 가하기로 했다. 최중서는 자신의 딸의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다. 한양의 모든 권세가들이 모인 화려한 잔치였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마당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최중서는 금으로 수놓은 도포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딸의 혼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것도 다 평소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최중서가 손님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 대감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야. 이런 잔치는 처음 봅니다.
손님들의 아첨에 최중서는 더욱 우쭐해했다. 바로 그때였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관청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암행어사 나리께서 오신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외쳤다.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암행어사? 최중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갑작스러운 암행어사의 등장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곧이어 검은 관복을 입은 암행어사가 위엄있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관군이 따라왔다. 최중서가 누구냐? 암행어사가 위엄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입니다. 최중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앞으로 나왔다. 내가 바로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로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증거가 있다. 내 집을 수색하겠다. 암행어사의 명령에 관군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들은 이미 묵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혼례 잔치가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바뀐 것이다. 어서 찾으시오. 관군들이 최중서의 저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여기 뇌물 장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가짜 관직 임명장이, 금괴도 한 상자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둘 드러나는 증거들에 손님들이 경악했다. 최중서의 부정축제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이건 누가 여기에? 최중서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아직도 부인하려 하느냐? 암행어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최중서를 노려봤다. 여기 증거가 산더미인데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백성이 나섰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관청 일 하나 처리하는데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놈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최중서에게 당했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민초의 고열을 빨던 자, 이제 죗값을 받으라. 군중 중 하나가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호응했다. 그렇다. 벌을 받아야 한다. 저런 놈은 유배 보내야 해. 최중서가 군중의 분노 앞에서 벌벌 떨었다. 아까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 남았다. 최중서, 너의 죄는 매우 크다. 암행어사가 엄숙하게 선고했다. 백성을 우롱하고 나라의 법을 어긴 죄로 유배 20년을 선고한다. 안 됩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내가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가 있었느냐? 암행어사의 준엄한 질책에 최중서가 할 말을 잃었다. 관군들이 최중서를 결박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화려했던 금도포는 벗겨지고 평범한 죄인복을 입게 되었다. 아버지, 딸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최중서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최중서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이 혀를 찼다. 저렇게 부정을 저지르고도 잔치를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화려했던 혼례 잔치는 완전히 망가졌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군중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묵현이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두 번째 복수 완료. 강무석도 옆에서 감탄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몰락시키다니. 탐욕의 눈먼 자의 당연한 최후지요. 묵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았소. 그날 밤 최중서의 몰락 소식을 들은 박시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럴 수가. 최중서까지. 연이은 동료들의 몰락에 그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박시연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이제 자신만 남았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에 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박시연의 몰락은 가장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되었다. 묵현은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연을 구해내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고 싶었다. 며칠간의 정밀한 조사 끝에 묵현은 박시연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가 외구와 내통하여 조선의 군사 정보를 팔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매국 행위군요. 강무석이 박시연의 비밀 서신들을 보며 분노했다. 그렇소. 이제 그의 모든 죄상을 백일하에 드러낼 때가 왔소. 묵현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채연이었다. 그녀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일단 채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박시연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어. 묵현이 고민에 빠졌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박시연이 개성으로 장사차 떠나게 된 것이다. 이때다. 묵현이 박시연이 떠난 틈을 타서 저택에 잠입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내와의 재회 순간이었다. 달빛 아래서 채연과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3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도윤, 정말 당신인가요? 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채연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묵현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살아계셨구나. 정말 살아계셨구나. 채연이 울면서 남편의 가슴에 안겼다.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었소? 박시연이 저를 감금했어요. 생계가 막막해지자 도움을 준다고 하더니 채연이 그동안의 고초를 털어놓았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박시연의 달콤한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자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소? 묵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다행히 끝까지 저항해서 몸은 더럽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채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괜찮소. 내가 당신을 구해내겠소. 하지만 박시연이 돌아오면 걱정 마시오. 그자는 곧 영원히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오. 묵현이 채연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다. 며칠 후 개성장터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박시연이 외구와 내통한 증거가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이다. 박시연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매국노를 처단하라. 분노한 백성들이 박시연을 에워쌌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장터 한복판에 끌려 나왔다. 억울합니다. 저는 결백해요. 박시연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눌러 쓴 묵현이었다. 박시연. 묵현이 갓을 벗으며 정체를 드러냈다. 이도윤. 박시연이 경악하며 외쳤다. 그렇소. 당신이 모함으로 유배 보낸 이도윤이요. 군중이 술렁였다. 죽은 줄 알았던 이도윤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당신의 죄를 모두 밝혀내기 위해 돌아왔소. 묵현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를 모함한 것, 내 아내를 감금한 것, 그리고 나라를 배신한 것까지. 박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다. 바로 그때 채연이 나타났다.
그녀가 박시연 앞에 서자 군중이 더욱 조용해졌다. 용서해 주세요. 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채연아. 묵현이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대의 고통을 탓하지 않소. 하지만 더는 함께할 수는 없소. 묵현의 말에 채연이 더욱 울었다. 이해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도윤 날이 만세. 백성들이 환호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박시연은 결국 매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윤지영과 최중서도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반면 묵현은 왕으로부터 영평군 자기를 제안받았다. 이도윤, 아니 묵현이여. 그대의 공로에 높은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전하. 왜 그러느냐? 저는 권세가 아니라 백성을 택하겠습니다. 묵현이 깎듯이 절하며 대답했다.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왕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로다. 그렇게 묵현은 권력을 거부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 채연과는 이혼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행복하게 사시오, 채연. 당신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빌며 작별했다. 몇 년 후 묵현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정의의 검묵현이 나타났다. 악인들은 조심해라. 그렇게 벗의 아내를 탐한 자들은 모두 몰락했고 정의는 끝내 승리했다. 욕심에 눈먼 자들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의롭게 산 자는 영원히 기억되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갔다. 황진이 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